반갑습니다. 박철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저를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실 텐데 제가 이제 생긴 것을 보니 제가 성격이 그렇게 막 세 보이거나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죠? 제가 성격이 보시는 것처럼 소심소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몇 권 써서 그 덕분에 강연은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성격이 소심해서 제가 강연 스타일이 이게 파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심해가지고 만약에 저 뒤에서 누군가 졸고 있다라거나 표정이 안 좋으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머릿속에서 혼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재미가 없나 봐, 큰일 났다 하면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다 얘기를 못하고 강연을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뚫어져라 저를 바라보는 이 표정을 보니 제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버릴 것 같습니다.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공법에 관련해서 책을 여러 권 썼었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경험이에요. 경험. 제가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퀴즈입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뭘까요?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뭐 그런 거, 뭐 변론을 시작하시죠 이런 거라든가. 저는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제 스스로 상상한 앞으로 내가 듣게 될 가장 많은 말이 이런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오, 변호사님 참 훌륭한 변론이었습니다. 하면서 판사가 감동의 눈물 흘린다거나 이제 이런 거를 상상했었는데 실제로 5년 정도 가까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듣게 된 가장 많은 말은 이거였어요. 변호사님 혹시 이 일 처음 하세요?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뭐 법원에 민원실 가가지고 판결문 등본 떼러 갔을 때 판결문 등본 떼러 왔습니다. 그럼 이제 담당하시는 공무원분께서 직원이세요? 아니요, 변호사인데요. 이거 처음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거 보통 이렇게 저 옆에 신한은행 가가지고 1,000원짜리 인지대 같이 사가지고 뒤에 붙이셔야 되는데 이게 모르세요? 제가 그거 처음 해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제가 정말 초기에는 많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변호사로 활동을 다 처음 해보는 절차들이니까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하나씩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배워 나갔죠. 그때 제가 든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듯이 배워 나가는 거 참 번거롭고 힘들고 부끄럽고 그렇구나. 만약에 내가 남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이런 거를 좀 미리 배울 수 있었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공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뭐 성공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 여러분의 선배, 공부라는 길을 먼저 걸어가 본 사람으로서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성공한 적도 있지만 실패한 적은 더 많고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깨달음을 얻었고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공부를 못해서 꼴찌를 하기도 해봤었고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빚쟁이들 학교까지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힘들게 수능 공부를 했지만 대학 입시에 실패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기도 했고 또 힘들게 명문대학에 들어갔지만 또 맞지 않아서 자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 전해주고 싶은 것은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그 조언들을 하나씩 말씀을 들어볼까 해요. 오늘 강연은 주 강연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제가 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예요. 처음 20분 동안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경험담을 그냥 말씀드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 20분 동안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에서 정말 중요한 공법 딱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 다음 마지막 20분 동안에는 꿈과 진로에 대해서 공부뿐만 아니라 이 공부를 왜 하는지 공부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공부 스토리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단어들이 저의 10대 시절을 나타내드는 단어들입니다. 보면 우울하죠. 파산이니 이혼이니 전학이니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부터 해보면요.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굉장히 부자하셨어요. 큰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셨고 정말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가 부자시니까 만약에 여러분 할아버지가 부자면 그 아들인 저희 아버지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재벌 이사가 되는 거죠.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죠? 재벌 3세.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재벌 3세의 삶이 어땠는지. 근데 아버지께서는 거의 재벌 2세의 삶을 사셨는데 재벌 2세는 여러분 공부할 필요 있나요? 공부할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하지 않으시고 정말 호탕한 성격에 놀기 좋아하시는 분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20살이 되시던 해 아버지가 일하시던 그 공장,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그 공장에 아버지께서 놀러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미래의 내 공장이 될 이 공장들인 거고 이 직원들은 미래의 나의 직원이 될 사람들인 거죠. 이제 놀러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못 보던 어떤 여자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누구지 하고 멀리서 봤던데 정말 예뻐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나이도 자기랑 똑같은 20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소위 수작을 거셨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말도 안 되는 수작인데 아버지께서 하셨던 행동은 뭐였냐면 저 이름이 뭐예요? 근데 이제 아는 척도 안 하니까 사람 말이 안 들리나 하면서 하셨던 행동이 손등을 쓰다듬으면서 손이 정말 예쁘시네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즘 같으면은 지금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죠. 하지만 이거는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꼭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도 보통 여자분들이 누군가 자기 손등을 왜 이러세요? 깜짝 놀라겠죠. 근데 그 여자분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손등을 쓰다듬는 걸 느끼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놈이나 싸대기를 날렸어요. 아버지께서는 졸지에 이 뺨을 맞으시고는 당황해가지고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날 때린 건 네가 처음이야. 그래서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죽자 사자 쫓아다니셨고 그리고 1, 2년 뒤에 제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부부가 되신 거고 저희 어머니가 되셨는데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셨죠. 이런 생각 정도 아니셨을까요? 그래도 이 집이 부자니까 내가 여기 시집 오면 자식들 키울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큰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나서 공장이 다 타버렸습니다. 집이 망했고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재벌이셨던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제는 빚쟁이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고 저희 가족들은 쫓기듯이 원래 제주도에 살던 그러니까 부산에 살던 그 공장을 다 처분하고 뺏기고 제주도로 이사를 왔어요. 저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힘이 없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방구석에서 어두운 곳에서 홀로 앉아서 그냥 멍하게 있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셨지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중증 장애인이셨어요. 손가락이 어릴 때 공장 일을 도와주다가 다 잘려가지고 손가락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게 주먹 같은 그 손으로 이렇게 기타도 치고 이렇게 아이도 안아주고 그렇게 살았으나 이제는 집이 망해가지고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 손을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는 그런 장면이 저희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의 저의 삶은 여러 번 전학을 다니고 그다음 어머니는 혼자 돈 벌어 보시려고 하시다가 2번이나 파산을 하시고 아버지는 중증 장애인이신데다가 결국 2분은 이혼을 하시고 이런 별로 좋지 않은 가정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때 제가 딱 하나 얻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교육이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 받은 건 뭐냐면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칭찬이었고 2번째는 독서였습니다. 독서 교육.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공부하라고 닥달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제가 뭐 수학을 뭐 60점을 받든 40점을 받든 근데 항상 저에게 뭐 어떤 칭찬을 항상 하시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너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아니라 네가 하면 잘할 수 있다는 말을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심지어는
숫자 받아쓰기 예쁘게 쓰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숫자 예쁘게 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그거를 보면 아이고 우리 바보 같은 내 새끼가 4학년인데 숫자 예쁘게 쓰기를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거를 내색하지 않고 아이고 숫자 예쁘게 쓰네라고 말을 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저에게 큰 자산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할 때도 내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면 잘할 수 있는데 단지 지금 공부를 안 해서 단지 지금 성적이 안 나오고 있을 뿐이야 라는 믿음을 줬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라는 것이고 그 자존감은 제가 스스로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심어주신 거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읽히면서 저의 공부를 나중에 따라갈 때 따라잡을 수 있는 그 밑바탕을 만들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학교는 전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얘들아,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지 마. 어차피 너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부모님 가업 이어받을 거잖아. 너희 부모님 뭐 하셔? 그렇지, 벼농사. 그럼 너희 가업은 뭐야? 너희 가업은 농업 아니야, 농업. 그러니까 너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효도가 아니고 빨리 학교 끝나면 어디 세지 말고 집에 가서 농사를 도와드려. 그게 너희들이 효도하는 길이야. 뭐 공부는 저기 있는 대도시 애들이나 잘하는 거지. 어차피 너희들은 열심히 해도 못 따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경이었어요.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별로. 그 공부는 그냥 남의 나라 얘기고 우리는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네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그냥 팽팽 놀았죠.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는데 쉬는 시간에 친구 한 명이 오더니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는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설마 내가 진짜 대박인 사건 알아냈어. 너무 충격받아 말도 안 나오네. 야 진정아 말해봐 뭔데요? 왜?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애 있잖아. 걔 여자애 걔가 왜? 걔 참나. 학교 수업 끝나고 집에 와서 혼자 또 공부한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 그런 거였구나.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 끝나고 또 공부를 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였구나. 그걸 저뿐만 아니라 반 애들 모두가 충격을 받았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2학년을 보냈어요. 중3이 됐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한 명 한 명 불러서 진학 상담을 해주시는데 저를 앞에 앉혀놓고는 그러시는 거예요. 철범아, 성적을 보니까 선생님이 너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너 혹시 인문계 갈 생각하는 거 아니지? 선생님 저 인문계 갈 건데요. 또 오기 또 나네. 야 선생님이 정말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 그러지 말고 저 실업계 가가지고 그 실업계가 나쁜 데가 아니야. 실업계 가가지고 경운기 고치는 기술이라도 하나 배우면 너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괜히 인문계 가가지고 그 내신 밑밥 깔아주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선생님 말 들어 가서 기술 배워.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공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때까지 공부라는 것은 잘하면 좋고 못하면 할 수 없고 잘하는 애들은 잘하지만 나 같은 애들은 못하는 그런 내 인생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공부라는 것이 내 인생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제 진로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라는 게 내 인생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잖아. 내 지금 학교를 어디로 갈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나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이 벌써부터 경운기 고치는 기술로 정해진 건가? 그게 나쁜 직업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생각해보고 숙고해보고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이 사회가 나를 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결정됐다는 게 저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직 열심히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늦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인문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께서는 그래 정말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게 하겠지. 근데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연합고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고사 때 다행히 그래도 꽤 괜찮은 점수를 받아서 제 인생의 첫 번째 성공,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성공을 드디어 이뤄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인생의 첫 번째 성공이었던 거예요. 제가 중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그때의 경험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건 것 같아요.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실제로 늦은 게 맞다. 하지만 어쩔 것이냐. 여러분, 제가 이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바른 말을 하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찾아와가지고 변호사님 제가 어떡하죠? 저 지금 감옥 가는 건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잘 풀릴 겁니다. 이러면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아니요. 상황이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방어하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막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이제 습관이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공부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늦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성인들이 하는 공부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하는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천재를 뽑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풀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무슨 명문대에 막 수석으로 입학하나 이런 거는 내가 모르겠으나 그래도 내가 최소한 원하는 직업 정도는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늦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늦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을 갖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위권 학생들은 자존심이 없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위권이었지만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저의 자존심이 뭐 있느냐? 그래, 나 공부 못해. 그래, 나 하위권이야. 하지만 난 최하위권은 아니야. 이게 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최하위권은 아니었어요. 저는 물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선생님 눈에 안 띄기 위해서 제일 뒷자리에 앉으려고 했지만 제일 뒤에는 앉을 수가 없었던 게 거기는 지정석입니다. 거기 앉는 분들은 정해졌어요. 저 같은 그냥 찌질이 학생은 감히 넘볼 수 없는 맨 뒤에 앉아서 그 반 아이들을 이렇게 깔보는 그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근데 여름이 지나니까 평균 60점이었던 성적이 50점이 되고 가을이 되니까 40점이 되고 겨울쯤 1학기 제일 마지막 기말고사를 쳤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제일 앞에 선생님께서 누구나 맞추라고 낸 쉬운 계산 문제 그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저희 학교의 수학 선생님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합니다. 저 선생님께서 수학을 맡은 바는 성적이 무조건 오른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맡은 반, 자기가 가르치시는 반은 실제로 수학 점수가 수십 점씩 올라요. 그 선생님께서 수학을 가르치는 한 가지 원리, 그건 딱 하나입니다. 첫날 우리 교실에 들어와서 그 수학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 야, 너희들 수학 어렵지? 하지만 수학 잘해야 좋은 데 가잖아. 수학 포기할 거야? 포기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수학을 맡은 이상 너희들은 무조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다. 수학은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쳐맞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이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체벌이 용인되던 시기라 가지고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못 풀면 학생들이 칠판 나가서 문제를 풀잖아요. 풀어봐. 너 못 풀고 덜덜 떨고 있으면은 뒷목 그 이상은 너무 잔인해서 말을 차마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수학을 가르치시는 학생들이 무서워가지고 밤새 예습을 합니다. 수학 점수 다 오르죠. 그 선생님께서 수학 시험 끝나고 나서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다른 선생님들은 하지 않는 거를 난 해주려고 해. 그것은 너희들을 틀린 개수만큼 때려줄게. 점수가 많이 오를 거야. 자 하나 틀린 애부터 한 대씩 맞자. 하나 틀린 애 자, 나와 해가지고 한 대씩 맞고 들어가고 뭐 거의 다 맞죠 반 애들이.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제 뒤에 있는 애들이 저보다 먼저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제가 반에서 가장 멋졌습니다. 일진 애들이 먼저 맞고 자 뭐 이제 없어? 야 마지막 그래 박철웅 너 제일 못하는구만 하면서 맞고 제가 자리에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때 분명히 봤습니다.
먼저 맞고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일진 애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어떻게 살려줘야지 저렇게 쟤 어떡하냐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방에 벽돌 놓고 있는 애가. 저는 순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한 3일 동안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시험을 못 쳐서? 25점 받아서? 일진 애들보다 공부를 더 못해서? 그게 억울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안 한 건 맞고 공부 안 하면 그대로 성적이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게 억울한 건 아니에요. 정말 억울한 건 뭐냐면 제가 3일 뒤에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 박철범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10몇 년을 세상에서 태어나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구나. 이게 억울했어. 이게. 나는 그저 이렇게 시간만 때우다 선생님께서 혼내시면 그때야 숙제 끄적끄적하고 이렇게 그냥 상황 모면하면서 살다가 졸업하게 하게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때 제 자신과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그거는 여기 앉아있는 누구보다 성적을 떠나서 열심히는 해보자. 그리고 저기 있는 전교 1등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하루라도 내가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거를 추억으로 그냥 나도 열심히 해본 적 있어 라는 마음으로 그냥 홀가분하게 졸업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하루였어요. 하나의 결심이었고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방법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은 들었는데 문제집을 뭘 풀어야 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좀 친하게 지내던 전교 1등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3교시 마치고 쉬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쭈뼛쭈뼛 가가지고 지금 쉬는 시간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막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야,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부끄럽더라고요 좀. 왜냐하면 제가 놀 때는 얘가 별로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뭔가 물어보는 게, 방법을 물어보는 게. 근데 뭐 별 수 있나요? 물어봤죠. 야, 야, 공부 어떻게 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걔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좀 기대한 것 같아요. 뭔가 청소년 드라마처럼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좀 훈훈한 분위기 있잖아요. 야, 왜 그래 임마, 우린 할 수 있어, 힘내, 약간 이런 거 그런 거를 기대했는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걔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너 진짜 웃긴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너 공부 안 하잖아. 공부 안 하는 네가 공부하는 방법이 왜 궁금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순간 죽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먹이까지 올랐는데 그 친구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내 말 틀렸어. 맞잖아. 너 공부 안 하잖아. 야, 안 하는 네가 공부하는 방법이 궁금해. 진짜 웃긴다. 야, 공부부터 해. 너 문제집 끝까지 다 풀어본 거 하나라도 있어? 하나라도 있냐고. 없지? 야, 너 공부 안 해. 너는 공부를 안 해. 공부부터 해. 그리고 한 권이라도 다 풀고 다시 찾으면 내가 그때 알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저는 순간 주먹이까지 올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얘 말이 맞으니까 반박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반드시 내가를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한 권이라도 제대로 끝까지 다 풀고 다시 찾아와 볼게 라는 마음으로 그때 3교시 쉬는 시간에 학교 담장을 넘어서 학교 앞에 있는 서점에 갔습니다. 아저씨, 수학 문제집 고1 거 제일 잘 팔린 거 하나 주세요. 야, 뭔지 말을 해야 주지. 뭐 줄까? 수학 문제집 전 잘 모르니까 제일 잘 팔리는 고1 거 하나 주세요. 그래? 두꺼워도 괜찮냐? 네. 비싸도 괜찮냐? 네. 아저씨께서 내미신 것이 수학의 정석이었습니다. 실력편 그것도.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넘겨보니까 이거 대학교 무슨 연구 논문집 같고, 아저씨 이거 보면 서울대 가요? 이렇게. 글쎄 그거 다 풀면 서울대 가겠지? 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것만 보면 서울대 간다 이 말이지? 가져와가지고 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좌표 평면에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절대값 씌우면 뭐 꺾여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습 시간이 밤 10시까지였는데 저녁 6시부터 1시간이 지나도 그 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4시간이 지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야간 자습 시간 마치는 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계산기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루에 한 페이지씩 보면 이거 다 보려면 며칠 걸리지? 계산해보니 7년이라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하루에 한 페이지 봐도 7년이면 지금 못 하잖아요 이거. 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석을 반으로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거 한 문제도 못 푸는데 필요가 없는 책이죠. 중3 거를 풀어봤어요. 여기도 뭐 2차 함수, 무리수 나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저 중학교 때 놀았으니까. 중2 거를 봤습니다. 뭐 도수, 분포법 이런 거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중1 거를 봤습니다. 집합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좀 내용이 이해가 돼요. 좀 설명이 굉장히 귀엽고 아기자기하더라고요. 막 사과 그려놓고 막 이러니까. 그 집합 이런 거였습니다. 자, 집합이란 여러분 여기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누구나 객관적인 기준으로 알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까? 예제 1. 집합인가 아닌가? 1. 예쁜 사람들의 모임. 이 주관적인 거 아닌가? 집합 아니다. 정답을 호로록 보니까 제가 정답을 맞춘 거예요. 제가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저는 빨간 펜을 뜯어가지고 돌돌돌 뜯어가지고 그 페이지 전체에 동그라미 크게 썼습니다. 그때 느껴졌던 그 짜릿한 쾌감, 온몸을 훑고 가는 그 카타르시스, 그게 저를 중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어요. 저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 6시에 띠디디디 알람을 울리는 것 동시에 옆에 있는 오디오를 켭니다. 그럼 영어 듣기가 온 집안에 울려 퍼져 영어 듣기를 들으면서 밥 먹고 씻고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산길을 따라 내려와야 시골이라서 버스 정류장까지 30분 걸리거든요. 단어 외우면서 갑니다. 버스 1시간 동안 타고 가야 돼요. 앉아서 클립보드를 펼쳐두고 거기에 수학 문제를 풀면서 가요. 그러면 버스니까 덜컹덜컹 거리잖아요. 그러면 몸이 막 이래요. 그럼 좌표 평면이 뭐 저절로 그려집니다. 막 사인 코사인이 막 잘 그려져요. 수학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학교에 가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 내리면은 또 가는 도중에 학교 교문까지 가는 도중에는 사회나 과학 같은 거 암기할 거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고, 도착해서 안녕 인사하고 국어 수능 영역 몇 문제 풀어보고, 이러면 저는 첫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고경사과 공부를 이미 다 끝낸 거죠. 쉬는 시간에는 당연히 예습 복습하고 수업 시간에는 남들 2배, 3배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공부만 하는 거 아니죠? 수업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농담하실 때 많잖아요. 그래서 수업 잘 하시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옛날에 선생님께서 대학교 다닐 때 말이야, 정말 예쁜 여자 후배 집에 놀러 간 적 있어. 도란도란 술을 먹었지. 근데 정전이 된 거야. 그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 깜깜하잖아. 이 양초가 어딨나 찾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 후배가 내 손을 잡는 거야. 남학교였습니다. 다들 남학생들이 눈이 시뻘겋어가지고 듣고 있어요. 자, 다음 문제.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그 진도 말고 다른 진도 나가시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역시 그때 막 눈이 빨개져가지고 아니 선생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얘기하다가 지금 장난치는 이렇게 손가락질 하고 있는데 저기 보니 전교 1등도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선생님한테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순간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무도 공부 안 하잖아. 이 순간 나 혼자 공부하면 애들이 어떤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까? 저는 범생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범생이들 받는 시선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공부하는 척을 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몇몇 친구가 저를 돌아보면서 야, 너 이 상황에서 공부가 되냐? 진짜 대단. 저는 일부러 공부하는데 말 시키지 마. 오 하면서 막 글을 썼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한 1분쯤 지나서 제가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진짜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친구들한테 장난치려고 했는데 내가 왜 이 문제를 풀고 있지?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요, 때와 장소를 갖춰서 하려고 그러면 늦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무 때서라도 공부하면 그게 공부인 거예요. 머릿속으로 공부에 관해 생각하면 그게 공부인 거예요. 그런 공부는 꼭 조용한 환경, 푹신푹신한 방석, 편안한 의자, 책상 다 치워놓고 자 시작해보자 라고 하고 빌어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체육 시간에도 뛰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체육 시간에 막 축구하는데 단원장 펼치고 있으면 그거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를 자처하는 거죠. 그거는 주목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직선 3개 중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총 몇 개인가? 그러면
어차피 축구 같은 경우는 11명이서 하니까 나한테 공이 올 확률이 몇 분의 몇입니까? 11분 1밖에 안 되니까 11분의 10의 시간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운동장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도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뭘 묻는 거지? 수심인가 방심인가 내심인가? 내심은 뭐였지? 가계 이등분선인가? 그거는 외심인가 방심인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수심과 방심을 한번 풀어볼까? 하고 들어가서 후다닥 풀면은 맞췄네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공부하는 학생은 많지 않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건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밤 9시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기 때문에 잠이 쏟아집니다.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인데 밤 9시만 되면 이미 체력이 고갈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서 자는 사람 어떻게 잘까요? 공부하기 싫어서 자는 사람, 지겨워서 조는 사람은요 좀 귀엽게 좁니다. 지겨워 꾸벅꾸벅 이렇게 조는데 체력이 고갈돼서 조는 건요 이렇게 자요. 여러분 밤 9시에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하루를 정말 제대로 보낸 겁니다. 모든 체력을 고갈시켜야 돼요. 밤 10시, 12시 돼가지고 선생님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을 줄여야 될까요? 잠을 줄여야 될 거를 그 질문을 하기 전에 그 시간에 잠이 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초저녁 전까지 모든 체력을 고갈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밤 9시만 되면 그런 증상이 와요. 그리고 잠은 푹 자고 그럼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맑은 머리로 또 학교에 가서 또 수업 열심히 듣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았더니 성적이 수직 상승해요. 처음에 저는 전교 500명 중에 거의 500등이었어요. 근데 3월달 첫 시험 치니까 100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성적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대놓고 자랑하면 야, 너 100등 안에 들어갔어? 이러면 친구들 재수없어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은근슬쩍 자랑해야겠다.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쭈뼛쭈뼛 갔습니다. 이 성적이 잘못 나왔나? 계산이 합계가 야 이거 봐봐 이 성적 이상해. 뭔데? 야 나 원래 등수가 3자리인데 2자리야 갑자기 뭐 이게 오류가 났나? 이러면서 보여줬습니다. 친구들이 보더니 뭐야 98등. 야 너 올 근데 100등 안에 들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소중한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남들은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다. 뭐 100등 하는지 500등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좀 더 열심히 해야 이 친구들의 시선에 뜨겠구만. 더 열심히 해서 4월 달에는 전교 50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5월 달에는 전교 20등 안에 들어갔고 6월 달에는 전교 10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7월 달에는 난생 처음 1등이라는 걸 해봤어요. 그때 성적표 나눠주시던 날이 아직도 떠올라요. 성적표 나눠주시면서 선생님께서 야 받아가 야 성적 떨어졌냐 열심히 해. 한 장은 나눠주시면서 이때까지 계속 1등 하던 애가 성적이 떨어진 거죠. 야 너 무슨 집에 일 있어? 야 열심히 해. 일 있으면 찾아오고 나눠주다가 야 네가 얘 때문에 떨어졌구나. 이번 1등은 박실범 너다. 저는 항상 솔직히 말해서 이 날을 상상해 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좀 뭔가 가식적인 겸손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야 너는 어떻게 항상 1등이냐 이러면 다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것이죠. 이런 난 공부 잘해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당당해야겠다. 박실범 성적 받아라 했을 때 저는 좋으십시오.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소한 거지만 또 해보고 싶었던 거 하나. 6개월 전에 저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답시고 네가 공부하는 방법이 왜 궁금해? 라고 했던 그 친구의 표정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친구인데 그 앞에 가가지고 내가 1등이지롱 이러면 저를 얼마나 저는 그렇게 여러분 제 생긴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으나 그래도 친구인데 함께 가야지. 그래서 그 친구에게 역시 3교시 쉬는 시간에 다가가서 야 왜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저는 따뜻한 말을 해줬습니다. 공부하다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그래 알았지? 네, 저는 착하다니까요. 제가 살면서 그런 말을 다 해보는 때가 오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저희 집안에 그 당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학교까지 빚쟁이들 찾아오고 이랬어요. 담임선생님께서는
교문 밖에 나가봐라. 그러면 교문 밖에서 너희 부모님 어디 계셔? 뭐 이렇게 협박하기도 하고 제가 사는 집에 찾아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막 물건 때려 부시고 이런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외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아, 인생 참 힘드네요. 왜 나만 이래요? 이렇게 이제 사춘기 소년의 볼멘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외할머니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제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성적이죠. 성적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통제 못합니다. 다음 기말고사에서 몇 점 나올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건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통제할 수 없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다만 뭐만 바라보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 노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내가 성적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대학에 합격할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오늘 하루 여러분이 몇 페이지의 문제를 풀 수 있을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안에 빚이 많지. 하지만 이건 어른들의 일이다. 네가 신경 쓸 게 아니다.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너 밥, 새끼 다 챙겨주고 있다.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할 거다. 하지만 네가 이것 때문에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나중에 인생에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너는 그거를 못 잡을 거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에만 눈을 돌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도 이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항상 해설 보시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해설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설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들 지금 수능 성적에서 2단계는 뛰어 올릴 수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만점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어, 영어, 사회, 과학 각 과목별로 자, 국어는 제가 드리는 조언은 해설을 예측하라입니다. 해설을 예측하라. 무슨 말이죠? 국어라는 것은요. 특히 수능 국어는 사고력과 독해력이 좌우하는 시험이에요. 국어, 수능 국어. 문제점이 뭐죠?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잘 안 오르는 때가 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고가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라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소뚜껑 보고 놀라죠. 그 사람은 소뚜껑을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자라가 떠올라요. 그러면 소뚜껑이라는 지문이 나왔을 때 소뚜껑이 딱 나오면 대부분 평범한 사람은 따뜻한 밥이 떠올라야 되는데 아니면 거기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뭐 닭 이런 게 떠올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만 자라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과 동떨어진 정답을 찍게 되고 나는 자라가 떠오르는데 왜 이게 오답이라는 거지?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고치려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풀었습니다. 틀렸어요. 정답을 봤더니 3번이 아니라 5번이래요. 대부분 학생은 이 단계에서 왜 그렇지 하고 해설을 봅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정답이 5번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왜 5번이라고 해설은 얘기할까를 예측해 보세요. 혹시 이런 이유로 5번인 건가? 해서 그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은 그 문제는 공부가 끝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측한 그것과 전혀 다른 말이 거기 해설에 써 있으면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해설자와 토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이유로 5번이 아니고 이런 이유로 3번이 아니고 왜 그렇다는 거지? 이 과정에서 실력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수능 국어에서의 사고력과 독해력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해설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정답입니다 라고 쓰이는 것만 읽어서는 국어 성적은 잘 오르지 않습니다. 항상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해설을 예측하세요. 자, 두 번째 영어. 영어는 해설을 컨닝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영어는 대부분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영어는 다양한 영역이 있죠. 단어도 공부해야 되고 듣기도 공부해야 되고 문법도 공부해야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뭐가 제일 많죠? 문제가? 그렇죠. 독해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독해가 왜 어렵나요? 간단한 질문이에요. 영어 독해가 어려운 이유는요. 영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말이면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던 또는 익숙하게 접하지 않았던 나라 말의 문장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해석을 먼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해석, 문제 정답이 몇 번인지 이거 말고 그 문장의 뜻이 뭔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을 읽으면 아, 우리나라 말로 이런 의미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가 체화가 돼요. 이거를 자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영어 구조, 문법 구조라든가 어법 구조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익습니다. 고등학생 경우라면 수능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 최근 10년치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영어의 감이 확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수학은 해설, 가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이 왜 어렵죠? 수학이 왜 우리들의 가장 큰 공공의 적이 됐나요? 수학을 어떻게 해야 정복할 수 있죠? 수학은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풀려요. 그렇죠? 못 푸는 거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안 풀립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죠? 수학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암기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어떤 주어진 조건에서 정답까지 이르는 그 풀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머릿속에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인 거죠. 즉 사고력, 힘 자체를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령이라고 쳐요. 팔에 힘을 기르려는 사람은 무거운 아령을 듭니다. 왜 무거운데 들어야 되나요? 그래야 팔 힘이 길러지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사고를 길러지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무거운 거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호잇 하면서 들어줍니다. 그러면 들어 올려졌죠? 도와줬으니까. 팔의 힘은 길러졌을까요? 안 길러졌죠. 수학의 해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봤자 그거는 옆에서 누가 들어 올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을 해가지고 힘을 기르려면,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학생은 그러면 모르는 문제 계속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냐면 수학 문제 푸는데 안 풀립니다. 시간 제한이 있어야겠는데 5분 안에 풀어야 돼. 5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해설을 봐야 될 때가 왔는데 해설 볼 때 종이로 해설을 가린 다음에 한 줄씩만 내리세요. 한 줄씩만. 딱 한 줄씩만. 한 줄 내리고 거기서 힌트가 얻어졌으면 그냥 다시 푸세요. 다시. 그래도 한 줄 봤는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전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줄 더 내려보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다 한 줄 한 줄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차근차근 한 줄 보고 풀어보고 안 풀리면 또 한 줄 보고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생으로 들어올리는 것도 아닌 정말 조금씩 쳐주는 그 과정에서 팔의 힘이 길러지듯이 수학의 사고력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실력 상중하 관계없이 항상 실천해야 됩니다. 해설 그대로 다 보지 마세요. 한 줄씩만 보면 수학은 정말 성적이 빨리 오릅니다. 자, 사회과학. 해설 오림. 사회과학에서 높은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은 왜 그럴까요? 사회과학에서의 어려움의 원인은 뭘까요? 사회과학에서 어려움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기본서를 볼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틀려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사실은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과학의 문제점은 그거예요. 내가 보던 것만 계속 보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것만 들어와서 내가 사실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건 언제 알게 됩니까? 문제를 풀다가 틀려봐야 그때 내가 이걸 잘 모르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해설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생활상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빗살무늬 토기를 제시하고 이 토기가 사용됐을 때 시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이 시대는 간석기를 사용했다. 간석기? 신석기 맞는 거 아닌가? 2번 이 시대는 뭐 강가나 동굴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잠깐만, 막집이 신석기인가? 구석기인가? 청동기인가? 헷갈립니다. 그쵸? 이게 내가 잘 모르겠다는 게 지금 드러났어요. 이게 해설을 보면은 거기 정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위예요. 가위. 아까워하지 말고 해설을 자르세요. 그냥 잘라가지고 여러분이 주로 보는 기본서에다가 그걸 붙이세요. 풀 이런 걸로 붙이면 지저분하니까 테이프도 접착력이 약한 테이프 있잖아요.
그냥 붙이면 종이 드드득 찢어지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그런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여러분이 주로 보는 두꺼운 기본서에다가 그거를 붙이세요. 왜냐하면 기본서에 있는 것만 봐가지고는 내가 항상 보는 패턴대로만 보이기 때문에 잘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서술된 해설을 잘라서 오래 붙여 놓으면 이렇게만 보던 것이 이렇게도 보게 되니까 이제야 분명히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과학 문제들을 풀 때는 항상 이렇게 해설을 과감하게 잘라서 기본서 오래 붙이는 노력을 하시면 이것도 금방 정복이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국어 해설을 예측하고 영어는 해석을 먼저 한번 확인해보고 수학은 해설을 한 줄씩만 보고 사회과학은 해설을 과감하게 오래라. 자, 이제 마지막 파트. 꿈과 진로를 찾아야 될 텐데 꿈과 진로는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꿈 그러면 뭔가 막연하고 밤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결코 손이 닿지 않을 것 같은, 내가 과연 그거를 찾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가끔 드는 그런 거로 느껴질 수 있겠으나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꿈이란 건 그냥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면서 사느냐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게 내 적성과 내 성격에 맞으면 그게 행복한 거죠.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딱 두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저를 뒤따라 오시는 후배들인 여러분들께 딱 두 마디만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1성격 10직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성격이 지금 이렇게 막 말을 하고는 있지만 말하는 걸 막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하지만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거는 좋아했습니다. 잘했고요. 그래서 글을 쓰고 이런 거는 꽤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려운 거를 내가 어떻게든 이해한 다음에 이걸 쉽게 풀어주는 재능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의 성격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뭔가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내고 그런 걸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에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직업이 계속 바뀌었어요. 글 쓴 학원 강사를 하기도 했고 과외쌤을 하기도 했고 작가가 되기도 했고 변호사가 되기도 했고 방송 일을 하기도 했고 강사로 강연을 다니기도 했고 직업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다 맞았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학생들은 나에게 맞는 딱 하나의 직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독특한 성격들이 있는 거죠. 그 성격들에 맞는 직업은 다양하게 있어요. 꿈은요,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꿈이 있나요? 물으면 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 당연하죠. 교실에 가만히 갇혀 있어가지고 방 안에서 그냥 있으면 꿈이 어떻게 알겠어요? 꿈이라는 건 여러분 발로 이렇게 뛰어다녀야 겨우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로 뛰세요. 방학이 되시면 찾아가 보시고 다양한 자료를 접하세요. 책도 읽어보시고 인터넷에서 강의도 들어보시고 선배님한테 물어보시고 이렇게 다녀야 비로소 찾아 나가는 겁니다. 간혹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생들 중에. 근데 공부 꼭 해야 돼요. 공부 안 해도 먹고 살 수는 있진 않나요? 근데 신기하게도 200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는 공부는요, 단순히 그냥 성적 잘 나와서 그 줄 세워가지고 좋은 학교 그냥 순서를 채우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삶을 위한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우는 법을 배워요. 어려운 걸 참고 계속 해보는 것을 배워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슬프지만 그걸 딛고 다시 한번 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여러분들과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게 돼요. 그 모든 자신감의 기억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서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든 그 일을 만만하게 보고 쉽게 보고 이번에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자랐던 그 아이들이 세운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멋진 나라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